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요, 우리 교재 요약집은요 4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47.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게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이런 걸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 해줍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될 수 있죠.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 혹은요 불규칙 변동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게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 거래 건수의 증가는요 경기 변동 요인 중에 불규칙 변동 요인이다. 맞습니다. 아니면요 무작위적 변동,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 있죠. 요거는요 추세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계절적 변동. 보통 추세 변동은요 어떤 경제 성장 이런 추세 있죠.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걸요 추세 변동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요 계절적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요 우리 교재 222페이지 있을 겁니다. 220페이지. 자, 먼저 1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요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가격을 조사하는 게 완료된 날짜, 완료일 요걸로 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요 그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번 달에 이제 할 거니까, 자 어쨌거나 이 부동산이 있다면 이 전체의 어떤 소유권이라는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소유권. 근데 만약에 요 중에 이 부분을 누구한테 전세를 놨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가치도 결정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부동산이라도 두 개 이상의 권리라든가 이익이 있는 경우는요 각각에 대해서도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에 있을 때는요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이걸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건축비라도 들어가죠. 그거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주택의 여과과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우리 페이지 6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될 수 있죠. 이걸요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번에 주택의 상향 여과는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 결국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들어와요? 하위 계층이 들어와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걸요 하향 여과라는 겁니다. 항상 누가 들어오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향 여과는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이 있죠. 도시 내에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되는 걸요 주거분리를 하는 겁니다. 5번에 공가의 발생은요 주택 여과 과정에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위 계층이 들어오거나 상위 계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3번은 1번이 정답이에요. 뭐 문제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려. 24번은요 페이지 13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요거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걸 막 생각 없이 아까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상한 문제 생각 없이 막 넘겨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생각 없이만 넘겨야 됩니다. 24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1번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이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2번 볼게요.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노량진 가서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하는데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거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안 되는 거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10%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 하고요? 20%입니다.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20%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이걸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예를 보라고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려고 하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엔 저걸로 갖고 하니까 착오가 없을 겁니다. 3번 볼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경우, 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할게요. 그럼 이런 부동산은 나중에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놈이 찾아왔죠? 그러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래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이거 한 놈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1억 투자했으니까 1억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꺼져 그럽니다. 당연히 내 입장에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요 기대치가 떨어지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했죠. 얘보다 클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디에 일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꾸로 똑같은 논리를 거꾸로 해볼게요. 자, 똑같은 논리로 거꾸로 해보자. 자, 얘는요 1억 투자하니까 500만 원밖에 못 버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 하고요? 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런 거는 사람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낮아지면 그 다음 사람은요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냐면 얘가 여기에 못 미치는 한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10%가 될 때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자 3번이 이 얘기인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커요? 기대 수익률보다 크죠? 좀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어디일 때까지요? 요게 10%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요 경우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점점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다시 뭐라고요? 올라갑니다. 점점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 있죠? 이런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비합리적인 인간, 아주 큰 우리 신정환, 우리가 아니라 신정환 있죠? 아주 큰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높은 엄청난 위험도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비합리적 인간. 5번 볼게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위험도 큰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투자자 있죠? 이런 자를요 위험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2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우리 교재 14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우리 요약집 146페이지. 자, 우리 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순 현가법, 이거는요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이거는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데 얘는요 자 얘를 1년이 다시 할게요. 자 1억 투자했는데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얘는 20%이죠? 20% 아닙니까? 1년 있다 처분한다면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는 거죠. 1억 2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천이 들어오니까 이게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20%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거고, 얘는 이제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1억 투자하니까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데 요거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이거 10%를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억 909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909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10%는 빼게 이거죠?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1억 900만 원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무라는 얘기죠. 이걸 수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선택하는 거고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 한 겁니다. 1억 분의 909만 원 1억 분의 1억 909만 원 하니까 계산하니까 얼마라고요? 1.0909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요. 요 1.0909 이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요게 1보다 클 때 있죠.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요 세 가지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였죠. 요 고려하는 거고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여기다가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있는데 현가 회수기간 이것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현가 회수기간법. 그래서 자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아니면 할인 기법이다 하면 요 네 개 있죠. 네 개를 답해야 됩니다. 네 개. 자 그래서 자 2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요약집에는 146페이지에 있는데 146페이지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재 가치법 이걸요 순현재 가치법에 줍니다. 내부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요거를 20%를 내부 수익률이라는데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수년가를 뭐라고요? 0.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뭘로 만들어요? 1로 만든 할인율입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을 말한다. 맞고. 5번 볼게요.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 대안 판단 시에 사용 지표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비율을 어떤 비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26번 볼게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부동산 금융 막 총체적으로 얘기한 거라 뭐 어디 있지는 않고 그냥 페이지 171페이지 정도에 이제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지분 투자 방식에는요, 조인트 벤처, 리츠 등이 있는데 어쨌거나 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고 다 실적 배당받는 형태 있죠. 실적에 따라 분배받는 거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지분 금융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조인트 벤처라든가 리츠 같은 거 있죠. 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주식이라든가 주식과 유사한 것들 있죠. 발행하는 다 지분 금융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자 MBB 어디 갔냐면 어디 요거 지워도 되죠? 열심히 써놓고 설명한 것도 별로 없네요. 이렇게. 자, 이거 MBS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요거는요, MPTS다. 얘는요, MBB. 요거는요, MPTB. 이렇게 되는데, 얘는 소비자, MBS의 발행자, 얘는요, 투자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발행자가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저당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미래 받을 채권액 있죠? 미래 받을 돈, 담보대출 해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어쨌거나 투자자는요, 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콜 방어권이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기 상환을 했다. 그러면 주려고 했던 얘가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율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7천만 원 빌려줬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려고 했던 얘가요. 야, 이 사람아,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건데 나 원래대로 7천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위험 이거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26번에 2번 볼게요. MBB는 조기 상환의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발행자 부담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역저당이라는 것은 60세 이상인 분들한테 생활비 형태로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빌려주고 있다가 자, 만기가 됐을 때 그동안 누적된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회수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저당이 거꾸로 돼 있다 해서 이걸 뭐라고요? 역저당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역저당은요,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잡은 다음에 매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연금 형태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형태 있죠? 그런 걸 뭐라고요? 역저당 해줍니다. 아니면요, 영모기지. 우리 이제 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연금제도 있죠? 금융공사 보증하는 연금제도가 다 역저당의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역저당.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가 딱 있다면, 박스가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놈, 두 놈, 얘는 뭐라 할까요? 세 놈, 이렇게.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100원 곱하기 뭘 곱하면 돼요? 일시불에 내가계수 곱하면 돼요. 일시불에 뭐라고요? 내가계수. 내가계수. 반대로 3년 후에 133.1원 받을 게 있는데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럼 이자 쏙 빼낸 금액을 예금하면 되죠? 이때는요 133.1원 곱하기 일시불에 뭘 곱하면 돼요? 현재 가치 계수인 현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이거는 공식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하나 둘 셋 넷인데, 자 30원씩 적금을 불입했을 때 적금 차질 돈이 얼마냐? 이런 때는요 30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자, 연금에 내가계수 곱하면 돼요. 자, 매기 반복되는 돈을 뭐라고요? 연금이라는 겁니다. 자, 거꾸로 자, 이렇게 800원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이백이 얼마냐? 이때는요 여기 이자 붙인 게 800원이라는 얘기죠. 800원에다 곱하기 요걸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걸요 감채기금계수라는 겁니다.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100원에다 뭘 곱하라고요? 요거는요 30원에다가 연금 내가계수, 요거는요 80원 곱하기 감채기금계수 해준대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40원씩 적금 받을 게 있는데 퇴직연금 받을 게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는요 40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이 900원짜리 그 900원을 퇴직금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이자 쏙 빼는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900원에다 뭘 곱하면 돼요? 자,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인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저당상수. 자, 그래서 이런 걸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얘를 뭐라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27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요, 자,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900원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계산할 때 있죠. 그때 이제 뭐 사용한다고요? 저당상수 사용합니다. 자, 주택 마련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그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뭘 사용한다고요? 저당상수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매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았죠? 받자마자 적금에 불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받자마자 뭐라고요? 적금을 불입했을 경우에 달성되는 금액, 결국은 적금 차질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금 차질 계산할 때는 뭐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곱해야 돼요.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자,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10년 후에 1억이 될 걸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경우에는 10년 후에 1억이 될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얘기하는 돈 다 뭘 사용하라고요? 일시불 개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억이 될 걸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금 시점의 가치는요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야 돼요.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5번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뭐하고 역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얘와 얘는 뭐라고요? 역수관계가 있죠.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가 있다. 이거 한꺼번에 다 설명하니까 더 힘들어 하실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없었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이거 취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지금 설명한 거 없었던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요거는 우리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43페이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볼게요. 가유순 뭐라고요? 전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유순 전후. 자, 이렇게 딱 중심 딱 잡고 가유순 전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되면 되죠? 아닌가요? 그래서 맨 먼저 가능 조소득에서 이렇게 여기는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고 있네. 자,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한 거 있죠? 요걸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이라는 겁니다. 무슨 조소득이라고요? 유효 조소득이다. 여기서 각종 영업활동 관련된 경비를 빼낸 거, 이걸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겁니다. 순영업소득. 여기서 은행에다 갚을 원금이자 요거를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해 줍니다. 요거를요 순영업소득. 여기 부채 서비스액 뺀 걸 뭐라고요? 세전 현금 수지해 줍니다. 여기서 영업활동 관련된 소득세 빼낸 거 있죠? 소득세 빼낸 걸 뭐라고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구하는 겁니다. 순영업소득까지. 자, 읽어볼게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은 얼마인가? 자, 건축 연면적은요 1800제곱미터 있는데 유효 임대면적은 여기서 이제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유효 임대면적이라는 게 결국은요 자 전용면적 기준으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전용면적 기준으로 임대료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유효 임대면적이 80%한 얘기는 나머지 20%는 뭐 복도라든가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1800제곱미터 중에 자 볼게요. 1800제곱미터 중에 유효 임대면적이 80%죠. 0.8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효 임대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 복도라든가 뭐 이 놀이터 이런 거 있죠? 놀이터가 아니라 무슨 층계 같은 거 다 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 평균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얼마라고요? 5,0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000원을 곱해야 됩니다. 5,000원. 자, 이렇게 해주면 아마 720만 원 할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720만 원. 이게 바로 가능조소득입니다. 뭐라고요? 가능조소득. 여기서 보니까 자, 평균 공실률은 10%라고 돼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 10% 빼야 되겠네요. 여기 공실률 72만 원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648만 원 나올 겁니다. 유효조소득은 얼마라고요? 648만 원. 여기서 영업경비는요, 이렇게 아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영업경비율은 50%란 얘기는 유효조소득 기준으로 50%란 얘기죠? 50% 빼면 되겠네요. 50% 하면요, 324만 원이 되겠네요. 324만 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라고요? 324만 원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에 50%라겠죠? 50%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24만 원입니다. 324만 원. 요거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요. 유효 면적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책정하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못 풀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한 장이 아니라 29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ABC 3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50%랍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한번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 그려본다면 요거는요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되겠네요.
자, A, B, C 부동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 비율입니다. 투자 비중, 투자 비중, 투자 비율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율은 A에게 어디 갔어요? A한테 20% 투자하겠다. B한테는 30% 투자하겠답니다. 이건 5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경제 상황별 수익률의 분포가 이제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이 각각 얼마씩이라고요? 50%죠. 0.5, 0.5 해주면 돼요. 50% 되셨죠? 50%씩이랍니다. 자, 그리고 호황 시에는요, 얘는 6%, 4%입니다. 6%, 4%. 그 다음에 요거는요, 8%, 4%입니다. 8%, 4%.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라고요? 10%, 2%입니다. 10%, 2%. 그럼 이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6%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 있죠? 그럼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A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입니다. 8%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다 투자 비율로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데, 자, 다행히도 얘는, 자, 이 그 투자 비율이,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이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이때는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요? 10 나누기 그대로 5 해도 됩니다. 10 나누기 5 하면요, 5%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2%죠? 나누기 2 하면 얼마라고요? 6%. 더하면 12%죠? 나누기 2 하면 얼마라고요? 6%. 이렇게 한 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더하면 돼요. 근데 한쪽이 백분율, 한쪽은 소점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5% 곱하기 0.2 플러스 6% 곱하기 얼마라고요? 0.3 플러스 6% 곱하기 얼마라고요? 0.5 해주면 5.8%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0.8%. 아니 5.8% 나와요. 이거 다 안 써도 되겠죠? 그 해설지 받으셨나요? 해설지 다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더 빨리 하려면 이렇게, 자, 어제거나 이 두 개 더하기 나누기 하면 얼마라고요? 5%죠? 5% 곱하기 0.2 0.2죠? 요 두 개 더하기 나누기 하면 6%죠? 6% 곱하기 0.3 이거 더하면 6%죠? 곱하기 투자 비율 0.5죠?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대로 하면 얼른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형태로 하는데 이 할 줄 알아야 돼. 무턱대고 막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의 기대 수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투자 비율을 곱하는 형태입니다. 요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거꾸로 주어지는 경우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다 풀 수 있는 거라도 어떤 경우는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셨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6%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 있죠? 그 상태에서 0.1을 곱합니다. 그럼 뭐 나오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0.5 플러스 4% 곱하기 0.5 한 다음에 곱하기 뭐라고요? 0.3을 곱하면 뭐 나오겠죠? 이것도 이렇게 나오겠죠? 다 더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요? 의미. 그렇지 않고 막 풀면 안 돼요. 말하면 약간 틀어서 나오면 손은 못 됩니다. 진짜입니다. 틀어서.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이거 지워도 되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대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투자비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뭐냐면 이렇게 여기 볼게요. 이쪽으로. 자, 이 어림셈법하고 승수법 있죠? 승수법.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은 승수법. 얘는요, 수익률법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승수법은 밑으로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투자액. 위로 뭐라고요? 소득을 집어넣어요. 밑으로 소득, 위로 투자액 집어넣습니다. 얘는 밑으로 투자액, 위로 뭐라고요? 소득을 집어넣어요. 수익률은요, 투자액분에 얼마 벌었냐,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요 하나 중심 잡으면
얘는 거꾸로 해주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죠. 조순 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조순 전후한 다음에 요 두 놈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하고. 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이거 처음 들어보나요? 조순 전후다. 그래서 자,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30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구입했답니다. 이게 총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8억 원짜리인데, 8억 원짜리인데, 자, 이 내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해줍니다. 은행에서 빌린 걸 뭐라고요? 저당 투자액. 자,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5억 투자했죠? 8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린 거예요? 3억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이라고 했죠? 이게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저당 지불액 있죠? 그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요?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니까 세해 전 현금 수지는 얼마요? 4천만 원이죠?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비교하는데, 어쨌거나 요것들은 총투자이고 비교하는 거죠. 볼게요. 1번 볼게요. 종합환원율. 종합환원 여기 이 박스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박스가 여기. 요겁니다. 요거. 자, 얘는 뭐라? 밑으로 순영업소 들어가죠? 순영업소 들어가고, 위로 뭐가 들어가요? 총투자액 집어넣죠? 얘는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총투자액, 위로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이렇게 한 게 뭐라고요? 종합수익률입니다. 뭐라고요? 종합수익률. 자, 그러니까 종합수익률은요, 밑으로 총투자액이 8억이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얼마요? 8천만 원 아닙니까? 8천만 원이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10%가 되겠네요. 몇 프로라고요? 10%.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거 수익률이, 이거 그냥 도우려고 얼른 쓴 건데, 너무 조그맣게 써놨네요.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알죠? 15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150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저당 비율은요,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것분의 은행에서 빌린 돈 있죠? 총 투자액분의 부동산 가치분의 은행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8억분의 얼마라고요? 3억이 차지한 비율. 그러면 37.5% 나올 겁니다. 0.375.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자본회수기간. 요거를 자본회수기간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자본회수기간.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 8천만 원분의 총투자액 8억 있죠?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자본회수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분환원율. 이게 바로 지분환원율입니다. 이걸 지분수익률 혹은 지분환원율. 지분투자액분의 세해 전 현금 수지가 차지한 비율. 이걸 얘기합니다. 지분투자액분의 뭐라고요? 세해 전 현금 수지가 차지한 비율. 자, 그러니까 지분투자액이 얼마라고요? 5억이죠? 이 중에서 세해 전 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 요 계산하면 아마 8%가 될 겁니다. 요게 틀렸네요. 8%. 이렇게. 5번 볼게요. 5번. 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예를 요거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을 4천만 원 나눈 겁니다. 4천만 원 나눈 거니까 2가 되겠네요. 2. 자, 요거 어떻게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요게 약간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조순 전후 했죠? 그러면 요거 예로 세전 승수 하면요, 밑으로 세전이 들어갑니다. 세전 승수, 세전 현금 흐름 있죠? 위로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지워도 되죠?
자, 이런 거는 뭐 풀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 자, 풀 수는 있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런 거 제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은요, 16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자,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요, 동일한 게 아니라 원금 균등이 더 많습니다. 1회차.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요, 원금 균등 사환 방식, 얘는요, 원리금 균등 사환 방식, 얘는요, 체증식 사환 방식,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요거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뭐라고요? 초기에, 자,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리고 혹은 원리금 지불액도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되셨죠? 대출 초기에 원금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이렇게. 원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 뭐라고요? 체증식. 얘는 항상 뭐든지 중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2번 볼게요.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자, 차입자에다 밑줄 치세요. 차입자. 이건 항상, 자, 이 한쪽에서 이기면 다른 쪽은 불리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차입자를 한번 볼게요. 차입자는 현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인플레가 예상된답니다. 그럼 차입자는요,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뭘로 빌리려고요? 고정금리로 빌리려고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바꿔놓으셔야 돼요.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바꿔놓으세요. 고정금리 대출이 뭐보다 유리하다고요?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해줘야 돼요. 유리하다. 자, 3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대리에서 과장 달고 과장에서 부당 다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보통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2억에서 2천만 원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돈은 못 갚을 가능성 줄어들 수 있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다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낮아집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면, 물론 중간에 잘리거나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에 상황이 강감 나타나서 그런 거지. 자, 일반적으로 말단에서 대리 다는 게 일반적이죠. 대리에서 과장 정도 올라가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간다면, 그럼 못 갚을 가능성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자 보세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1년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는 금리가 변동이 심해도 못 건들죠. 인플레가 심해져도.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변동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위험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겠나요? 예, 변동 주기를. 자, 그래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요,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차입자하고 대출자를 바꿔놓으세요. 대출자에서 누구한테라고요? 차입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 균등 방식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은 적다. 이거 맞네요. 왜냐하면 중도에 갚으려고 하죠. 그럴 때 남아있는 금액이 원금 균등이 더 적겠죠. 그럼 초기에 더 많이 갚았으니까 남은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요건 맞는 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요, 대출 잔액이 어떻다고요? 작다. 이거 맞네요. 맞아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32번 볼게요. 요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인데 182페이지 있을 겁니다. 182페이지.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이제 구조조정 리츠, 요게 바로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고, 일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일탁관리 리츠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2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회사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얘들은 전부 다 자, 이 취득세는 50% 다 감면해 줍니다. 그렇지만 자기관리 리츠는요, 법인세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법인세는 면제해 줍니다. 물론 90% 이상 배당했을 때. 그래서 2번 볼게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회사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이건 맞습니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세요. 맨 아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5번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자, 얘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실체가 있는 회사고, 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입니다. 얘도 뭐라고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운용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맡기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요 13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35페이지. 자, 사업위험 감소를 위하여 투자자는 2번 볼게요. 2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33번 다시 읽어볼게요.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정답이, 이거 제가 미처 확인 못했는데 이거 복수 정답입니다. 복수 정답 2번하고 4번이에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하고 4번입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2번하고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2번 볼게요. 사업위험 감소로 인하여 투자자는요,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자, 내가 원룸만 할 딱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건설업계 종사한 사람만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건설 경기가 나쁘면 임대료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업종이 있죠. 일부는 건설업계 종사한 사람들, 일부는요 부동산 중개업자들, 일부는요 학교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 있죠. 다양한 업종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렸습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다양한 임차인. 무슨 임차인이라고요? 다양한 임차인으로 구성하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4번도 틀렸는데, 4번은요,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위험을 관리하는 거니까 때로는 이 요구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위험 관리 방안으로 했다는 얘기는 위험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박박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 되죠. 위험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높은 수익을 갖고 요구하죠. 그래서 상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복수 정답 인정했던 겁니다. 아니, 원래 위험이 줄어들면 요구 수익률을 줄여야 되죠. 위험이 커지면요, 요구를 높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위험 관리 방안이 뭐냐, 위험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박박 우긴다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렇게 2번, 4번이 복수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4번 볼게요. 자, 34번은요 23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32페이지에 있는데, 자, 요거 지울게요. 232페이지에 있는데, 자, 내가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요, 느닷없이 여기 와서 이거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요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지역 분석이라는 겁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재반 요인이죠. 쭉 분석한 다음에 여기 와서 요걸 분석해야 됩니다. 이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용이라고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자, 이 지역의 어떤 평균적인 이용이 있죠? 요거 파악해서 가치 수준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수준이, 요 지역은 평당 한 1,500에서 1,700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요 부동산에 와서 이게 지금 제대로 좀 이용하고 있냐,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 가치.
그래서 요걸 먼저 하는 거고, 이거 선행 분석이라는 겁니다. 요걸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후행 분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 분석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지역과 지역적 특색이 유사한 지역 있죠? 이런 데서도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분석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데 사례가 없으면요,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는요, 얘랑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라 하는 거고, 이와 유사한 지역들을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을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동일 뭐라고요? 수급권. 한번 읽어볼게요. 34번.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는 선행합니다. 얘보다 먼저 한다고 했죠? 얘보다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거는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 개별 분석에서는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뭘 파악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최유효 이용 여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틀린 겁니다. 5번 볼게요. 동일 수급권은요, 요걸 동일 수급권이라는 겁니다.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이와 상호관계가 있는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이런 지역을 다 포함하는 뭐라고요? 광범위한 지역.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22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00 6페이지. 자, 요거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볼게요. 준영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변 환경과 잘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준영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적합의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쟁이 있음으로써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요, 그 가치에 적합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를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럼 가만둬야 하나들? 안 두죠.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가 싸운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경쟁 원칙.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자, 36번에 보시면,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공시지가, 아니면요 표준 주택 가격, 아니면요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전부 다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얘는요 그 결정 공실입니다. 결정 뭐라고요? 공실로부터. 얘는 어디에 있냐면, 자, 2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266페이지.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요 토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야 됩니다. 결정 뭐라고요? 공시한 자한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개자 들어간 거 있죠? 이거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시군구청장이 하고, 나머지는요 표준자가 다 들어가 있죠?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개자 들어간 것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군구청장. 나머지 표준자라든가 공동자 들어간 거 다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결정 공시한 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자는요, 자, 이 의의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거를 결정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줄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36번.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 있죠? 이런 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틀렸네요. 2번 볼게요. 이의 신청은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일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 신청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죠. 결과를 30일 내에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은요, 우리 교재 이 페이지 23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36페이지 있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요, 자,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 원가 방식, 그 다음에요,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평가한 게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식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 가능하다. 그럼 일단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산가치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시산가치.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죠. 시산가치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평가한 걸로 수정해서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요, 여기다 가중치를 더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다 한 70% 주고 여기는 20% 주고 여기다 10%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 조정이라고요? 시산 가치의 조정이다. 그래서 무슨 산술 평균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산술 평균은요, 요 세 가지 같이 합쳐서 나누기 3한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7번 볼게요. 1번에 시산가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치는 3면 등가성 원리로 인하여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다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면 등가성 원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치가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해줘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다 거꾸로 해주면 돼요.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자, 시산가치 조정은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시산가치를요,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산술평균 나오면 틀려요. 가중평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해서 부수된 방법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3번이 맞는 건데, 시산가치 조정은요,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치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맞는 편입니다. 여기다 가중치를 두어서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맞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치가 대상 부동산의 최종 가치가 아니라 이걸요, 시산 가치라는 겁니다. 일단 각각 산출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산 가치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는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이 있다. 자, 확인 자료는요, 무슨 등기부라든가 이런 게 확인 자료입니다. 등기부라든가 뭐 계약서 이런 걸 확인 자료로 하는 거고, 자, 거기 뭐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이런 거는 사례 자료입니다. 뭔지 알아고요? 사례. 그러니까 확인 자료만 좀 기억하세요. 요거는요, 뭐 등기부라든가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확인 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 자료 이렇게. 자, 그래서 할 만한가요 지금?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LTV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곱하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세한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DTI가 나오죠. DTI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가 소득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당상수 있죠. 요거 아직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냥 암기하세요.
순영업소득 있죠? 요거는 지금 당장 하기엔 좀 힘이 듭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순영업소득,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경우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여기다가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뭐라고요? 감당률. 그 다음에 플러스요, 저당상수 해줘야 돼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곱하기 뭐라고요? 저당상수.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자, 그럼 이건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예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LTV하고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 가지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순부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부저라고요? 순부저. 순두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순주부저 해주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38번.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평가 시에 자산가치와, 이걸 자산가치 기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수지,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해서 최대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금액 각각 얼마인가? 일단 대상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얼마라고요? 20억이죠? 20억 아닙니까?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0억이라는 얘기고, 부동산 가치가 20억.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네, 순영업소득은 1.2억입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1.2억.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고, 대부 비율은요, 60%이죠? 대부 비율은, 요거, 대부 비율가 LTV입니다.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다 똑같은 겁니다. 얘가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1이죠? 0.1. 그리고 부채 감당률 1.5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20 곱하기 6 하니까 2, 6, 12에서 12억입니다. 얼마라고요? 12억.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얼마라고요? 12억입니다. 그리고 얘는 1억 2천 나누기 얘랑 곱한 거 있죠? 집에 계산해 보세요. 1.5 곱하기 0.1 한 거를 요거 나누면 돼요. 1억 2천만 원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8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할 때는 얼마라고요? 8억. 이렇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거 이렇게 물어본 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순부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순부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요거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걸린다고요? 약간. 그냥, 하여튼 부채 감당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순부저 기억나시오. 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순두부 했다가, 잘 나가니까, 순부저 해주면 되겠네요. 순두부 했다가 뭐라고요? 순부저 해주면 돼요. 흠이, 뭐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흠이, 그거 왜 지금 나와요, 거기? 그게 왜 지금 나오지, 이게? 지금 생각 없이 막 나오는 겁니다, 흠이. 그 다음에 39번은요, 우리 269페이지 했을 겁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269페이지. (260페이지) 자,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는요,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적정 가격, 적정 임료, 이거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고,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이 가능한 가치, 이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볼게요. 산림은요, 산림이 있다면 요거는요, 산지도 있고 나무도 있죠?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산림은요,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감가 수정할 때는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방법에 따라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하긴 했는데, 내용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내용연수는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있을 겁니다. 어디에? 그 다음에 리을번에 평가는요, 이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는 원칙이라고요? 근데 만약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다, 이럴 경우에 복합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있죠. 일단은 통째로 평가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건물의 평가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가법.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볼게요. 마지막 문제 40번은 23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36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원가 방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요, 원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해줍니다. 적산법. 자, 그리고 요것도 가치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고,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줍니다. 수익 뭐라고요?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수익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수익 분석법. 자, 읽어볼게요. 자, 40번에 가로 안에 들어가려고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무슨 성이라고요? 비용성 원리에 따라서 가치를 구하는 거를요, 자,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 원리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래 사례 비교.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요, 수익성 원리에 따라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익 분석법.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좀 있네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없어요? 아, 쉬워요? 약간 어려운 문제가 좀 있네. 이게 처음부터. 예? 이렇게 쉬웠다 어려웠다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 쉬운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잘 보면은 잘하면 이게 좀 약간 어렵네. 이게 21회 때가. 약간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약간.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23회를 풀 겁니다. 그리고 22회하고 24회는 꼭 풀어오세요. 풀어오서 이렇게 체크를 해오세요. 체크해보세요. 너무 안 풀리는 거 좀 체크하세요. 그거 아주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의 오염이 커지면 오염 회피형 투자는 한 30% 정도 요구합니다. 오염 회피형 투자는요, 5%의 오염이 커졌죠. 한 30%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염 추구형은 오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0% 똑같이 30% 얻기 위해서라도 한 30% 정도의 오염도 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오염도 감소하겠다는 얘기죠. 자, 똑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염 추구형 투자는요, 아주 큰 오염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작은 오염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약분해 볼게요. 얘는 35로 나오는 건 얼마라고요? 1%죠? 1% 오염이 증가할 때 얘는요, 5%. 자, 5, 6, 30에서 6%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오염이 1% 커졌을 때. 근데 얘는요, 30을 한 다음 1%죠?
1% 위험 시가에서 1%만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1% 위험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상당히 제가 잠깐 어려운 얘기라